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3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힐링 코드, 이 코드를 하기로 했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홀딩이라고 하는 힐링 코드. 근데 그냥 뭐 안는다고 다 되는 거냐, 껴안으면 되는 거냐, 뭐 아니겠죠. 물리적인 홀딩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껴안고 깐난아기가 엄마랑 안겼을 때 엄마와 거의 한 몸을 이룬 것 같은 어떤 일체감,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 우리가 뭐 깐난아기와 아기의 홀딩을 할 수 있을 건 아닐 거고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을 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정말 꺼내고 싶은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유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엠퍼티라고 하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엠퍼티는요, 저희 엠퍼티와 관련된 뭐 외부 강의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심리상담,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뽑아라 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임상가들이 뭐 당연히 엠퍼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를 정도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제가 종교와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종교의 시작이 언제부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뭐 종교학자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종교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어느 순간부터 옆에 사람 보니까 생을 마감하네,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이 유한한 존재구나, 자신의 유한성을 경험하고 나서 언제 올지 모를 마지막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다루는 방식으로 종교가 발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을까?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종교와 함께 발달하게 되겠죠. 자, 종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생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생명체로, 또 뭐 인간으로, 많은 경우에는 또 뭐 계급이 다른 존재로 환생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 혹은 부활을 믿는 여러 종교가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 기독교도 그런 죽음에 대한 대처 방식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뭐 인간이나 어떻게 죽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숨을 안 쉬면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생명을 소실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합니다.
우리가 전통 장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숨을 거뒀는지 안 거뒀는지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얘기해 주잖아요. 의료인이 몇 날 몇 시 사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사망 진단서에 들어가는 일자와 시간이 되는데 예전에는요. 장례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이게 조그만 천이나 종이를 요 코 밑에다 이렇게 살짝 놨답니다. 그럼 숨을 아주 미세하게 드시면 요 얇은 종이나 천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딱 움직임을 멈추면 어이구 돌아가셨다고 이제 울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학에서는요, 우리의 뇌가 뭐 컴퓨터로 생각하면 이게 하드웨어 반도체 아닙니까? 이 CPU가 망가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뇌의 기능이 멈췄습니다.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미세하게 숨을 쉴 수 있어요. 호흡 기능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만큼 숨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숨을 잘 못 쉴 것 같으면 아예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산소 공급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요즘에요, 나 이 연명치료 싫어 라고 해서 이거를 거부하는 동의서를 건강했을 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DNR이라고. 영어로 Do not resuscitate 이라고 하는, 나는 소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자력으로 숨 쉴 때까지만 살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저희 어머님도 감리교 장로를 지금 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런 기독교인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DNR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야, 난 이런 거 싫다. 왜 그런 거 어디서 알고 또 그런 거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금방 부활하고 하나님 품에서 살 텐데 뭐 그렇게 좀 더 버티겠다고 그런 걸 하냐 뭐 이런 거죠. 영생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당연히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크리스찬인데 나는 연명치료 필요 없어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죽음을 좀 색다르게 정의하는 한 심리학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자기 심리학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분이니까 정신분석학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인츠 코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로이드도 비엔나에서 평생 지내다시피 했는데, 이분도 이제 비엔나에서 활동했던 정신분석학자인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거의 많은 활동 기간을 가졌던 그런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인간은 두 가지 산소가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소 과학적일 수도 있지만 다소 인문학적인 얘기를 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물학적 산소는 우리가 다 필요하죠. 코로 숨 쉬어야 되는 산소, 이 방에도 지금 산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못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심리적 산소가 필요하대요. 그럼 심리적 산소는 어떤 산소 호흡기로 공급해 주는 겁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렇게 산소 호흡기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감정적으로 이해받으면 소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심리적 산소는 공감받을 때 공급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쩌면 인간은 이 산소만 갖고 못 살고 심리적 산소가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일 거예요. 심지어 이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유명한 명언처럼 남긴 얘기 중에 우리가 여기서 공기가 점점 빠져나가요. 그래서 공기가 없는 곳에서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 공간에서 아무도 나에게 공감해 주지 않는 심리적 공간에서 버티는 게 훨씬 더 어렵대요. 훨씬 더 어렵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인간이 코로 숨 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뭐가 없어서 산소는 충분해요. 그렇지만 심리적 산소가 부족할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만 자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분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후 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영혼이라고 하는, 영어로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하나님의 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 뭐라고요? 영혼. 이게 숨을 잘 못 쉬면 우린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다르게 하인츠 코아트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심리적 산소. 심리적 산소가 필요하다, 공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어쩌면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유약한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좀 기독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은 산소가 하나 더 필요하도록 하셨을까요? 심적 산소를 왜 만드신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자들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과학자들은요, 참 묘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른 동물들과 대별되는 발달상의 특징과 연관 지을 수 있대요. 여러분, 그 인간이요, 다른 포유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부실한 거 아십니까? 발달이 굉장히 늦어요. 발달 지연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태어나자마자 걷는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아니, 택도 없는 얘기죠. 무슨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처음 이제 첫 딸을 이제 미국서 이제 저희 아내가 낳았어요. 그래서 유학 시절에 제가 이제 목회할 때였어요. 첫 딸을 낳았을 때가 제가 이제 미국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고 미국인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인 교회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큰 그 목사님 사택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택에서 이제 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이제 아이가 목을 잘 못 감아요. 태어난 지 꽤 됐는데 그래가지고 구멍이 뚫린 그 베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장모님이 보내주신 베개를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박아놓고 그리고 이제 아내랑 저랑 TV를 보고 있었어요. TV에 동물의 왕국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그 방송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기린이 새끼 낳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린이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기린 다리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낳아, 새끼를. 그래갖고 그 엉덩이 부분에서 뭐가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새끼가 턱 떨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까난 아이가 어디서 떨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제일 먼저 홀딩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홀딩. 근데 기린은 홀딩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굽이 있는 동물은요, 홀딩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굽이 있는데 어떻게 홀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툭툭 칩니다. 떨어진 새끼를 발로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건드려지는데 이 아이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둘 다. 야, 저러다가 야, 일어나겠다. 야, 그랬더니 일어나. 기린이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이 목이요, 이 새끼인데도 길더라고. 목인데 접혀 있어,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하더니 목을 탁 피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지 몇 분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딸을 보니까 얼마나 부실해 보이던지요.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는 지금. 태어난 지 꽤 됐는데 아직 목도 못 가르고 말이지. 그리고 저 기린처럼 일어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0달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요, 아주 오랫동안, 동물의 어미처럼, 누군가가, 특히 성인이 엄청나게 메인테넌스를 해야 돼요. 돌봄을 제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부실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물학자들이. high maintenance organism이래요. 이 유기체는 굉장히 high maintenance, 그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maintenance, 유지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자녀를 사람 구실하게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한 20년? 뭐 성인 되는 게 20살이면 성인 되니까. 예, 글쎄요. 뭐 저는 뭐 우리 자녀 둘이 다 20살 넘었는데 이거 멀은 것 같은데요. 20살 됐다고 뭐 아닌 것 같은데. 예.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인간은요, 아주 오랫동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유기체로 따지면 어미와 새끼가 한 몸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생명체는, 다른 오르가니즘에는 없는 일입니다. 자타미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전능감의 시기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영아기를 가져야 되는 생명체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특별한 놀이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엄마랑 아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다는 거죠. 물론 한 몸처럼 붙어 있다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빠져나가는 일은 이제 한 달 안에 발생을 하지만 바로 엄마가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엄마가 눈을 마주치고 옹알이를 하고 까꿍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요. 미국인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미국 사람들도 까꿍을 하더라고요. 나는 까꿍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은 다르죠. 삐까부라고 하는 건데, 아니, 하도 신기해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뭐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뭘 어디서 배워, 이거. 미국도 있는 거지. 제가 유럽에 제일 먼저 간 나라가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 가서 이제 독일말을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독일말로 까꿍이냐고 물어봤더니 독일말로도 까꿍이 있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학생이 물어봤어요. 거기도 까꿍이 있냐? 까꿍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무슨 새끼 그러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욕하는 줄 알고. 야, 또 거짓말이지. 그랬더니 진짜래요. 무슨 새끼 그러더라고. 아니, 다 까꿍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전해진 게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편 심리학적인 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전파를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인간 심리 때문에 생긴 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 까꿍이 있는 거죠. 이거는요, 거울놀이입니다. 아이에게 거울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까꿍 이렇게 웃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거울을 보고 그 거울에 웃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 웃는 겁니다. 근데 까꿍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까꿍 씨, 응? 까꿍 씨 이렇게 하는데도 애가 웃는다. 그럼 애가 이상한 애예요. 거울놀이의 반응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까꿍이는데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럼 애가 놀라고 인상을 쓰고 불안해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우리가 까꿍하고 모든 성인이 웃기 때문에 아이들이 따라 웃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놀이를 통해서 사실 알고 보면 그 엄마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엄마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상담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미러링. 그래서 감정적인 미러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까꿍에서.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고요. 엄마가 가끔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면 애가 또 갑자기 슬퍼집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러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정적 조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서적 조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자신을 좀 안정적으로 비춰주면 아이가 그 엄마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또 자신의 정서를 조율하면서 안정적인 기질의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집안에 어떤 미러가 많이 있었느냐, 어떤 거울이 많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결정됩니다. 내가 안정적인 성격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한 성격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미러닝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애착의 정도에 따라서 내 기질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엄마라고 하는 거울, 아빠라고 하는 거울,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다거나 주변의 형제자매에 대한 거울이 나를 어떻게 비춰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깨진 거울이 있습니다. 항상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그 안에서 이쁜 짓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되게 부실하게 느껴집니다. 내 내면의 자화상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래서 깨진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살았던 아이는 나중에 학교 가서도 우리 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선생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나를 내 감정을 잘 비춰주실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늘 소심해집니다. 이거보다 더 문제인 거울은 어떤 거울인지 아세요? 학자들이 이런 거울을 이제 ambivalent 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중적인 거울이라고 하는데, 요술 거울이 있어요. 변덕장이 거울이. 어떨 때는요, 막 굉장히 막 이뻐 죽겠다고 물고 빨고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왜 태어났냐고 그러고 막 너 때문에 내가 그냥 열받아 죽겠다 그러고 그냥 짜증난다 그러고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혼란성 애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항상 웃어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는 미러링을 하는 거울과 함께 살았던 아이는 안정적 애착을 하는 반면에 이렇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오늘은 기분이 좋으실까 나쁘실까 항상 불안했다 그러면 혼란성 애착, 불안한 애착 기질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미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요즘에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낮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요 조금만 비교를 당하면 막 화를 내고요. 막 예민해집니다. 사실은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 항상 이 아이가 뭐 잘하든 못하든 항상 이 아이의 감정을 잘 미러링을 해주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선사님 앞에 뭐 친구들 앞에 주눅 들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미러링을 잘 못 받을 거라고 하는 불안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미 안정된 기질이 기반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존 볼비라고 하는 이제 애착에 대해서 연구했던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 존 볼비하고 연구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방에서 이제 분리되는 아이들, 이제 놀이방에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처음에 분리돼가지고 놀이방에 아이를 놓고 이제 엄마는 돌아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보통 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많이 합니까? 미러링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이가 막 울고 막 싫어 그러는데 엄마는 환하게 웃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뭐 엄마 없어도 밥 잘 먹고 알았지, 아자아자 화이팅 하면 애가 막 으악 자지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미러링이 잘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되게 불안하고 무서워 죽겠는데 엄마는 어떻게 환하게 웃고 뭐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아이들이 자기 평정심을 찾는 기간과 놀이방에 들어가서 이제 엄마가 좀 어색하지만 이제 선생님, 놀이방 선생님한테 애를 맡긴 다음에 아이가 막 슬픈 표정을 하고 막 울라 그러면 엄마도 같이 울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적 조율을 하는 거죠. 어떡하냐, 많이 힘들겠다.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지. 그럼 아마 이 놀이방에서 받는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지? 부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왜 같이 이렇게 슬퍼하고 이러시지? 이게 이제 존 볼비가 혹시 정서적 조율을 잘하는 미러링이 아이에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엄마가 아이와 같은 감정을 조율하고 헤어졌을 때 아이가 평상심을 찾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감정을 조율하고 내 감정을 이해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존감 형성에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성격 기질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 아이가 둘 다 이제 미국서 태어났는데, 제 유학실에 태어났는데, 둘 다 아이를 미국서 태어나면 선물을 많이 줘요, 미국 병원은. 그래서 기저귀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제가 하나는 동부에서 낳고, 하나는 이제 서부에서 낳았거든요. 이 두 아이가. 이 서부에서 낳았을 때는 막 더 선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서부가, 캘리포니아가 더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둘 다 똑같은 비디오 테이프, 교육 비디오 테이프 있더라고요. 그때는 DVD가 없을 시절이니까 DVD를 딱 틀으니까 아이를 키울 때 조심해야 될 거가 다 교육 비디오니까 아이 앉는 법, 젖 먹이는 법,
뭐 또 뭐 남성이 이제 남편이 아내 이렇게 유선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맨 뒤에는 요 실험이 있더라고요. 예, 두 교육 비디오 하나는 동부에서 만든 거, 하나는 서부에서 만든 건데도 그게 바로 굳은 얼굴 실험. 아주 유명한 심리학 실험입니다. 영어로는 Still Face Experiment라고 하는 거죠.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동영상이 많이 떠 있을 거예요. 까꿍놀이 실험입니다. 까꿍놀이 실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를 하이체어에 앉혀놓고 엄마가 까꿍을 하는 겁니다. 까꿍하면 애가 웃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손짓을 하면 애가 따라합니다. 엄마가 막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 애도 도리도리를 합니다. 마치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 하는 거라고요? 정서를 조율하는 겁니다. 아이가 즐거워요. 엄마도 즐거워요. 그래서 따라하면서 서로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근데 엄마가 이렇게 뒤를 돈 다음에 갑자기 얼굴을 탁 굳게 만들어요. still face. 굳게 하는 거예요. 애가 까르르 웃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무슨 거울이에요? 망가진 거울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막 손짓을 하고 막 도리도리를 하는데 엄마가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애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과각성 상태라고 하죠.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울음을 터뜨리겠죠. 울어요. 심하면 거의 하이체어가 막 떨어질 정도로 몸을 흔들면서 과각성 상태가 됩니다. 요쯤에서 끝내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얼굴을 다시 웃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흥분해갖고 눈물 콧물 범벅댔던 애가 갑자기 또 씩 따라 웃습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아이가 심리적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공감을 안 해주니까 갑자기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이게 오래 하면, 이 실험을 오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막 과학성 상태로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엄마가 얼굴을 풀지 않잖아요? 그럼 실제로 아이가 졸도합니다. 저각성 상태로 떨어져요. 애가 확 깔아져갖고 졸도를 합니다. 정신 차리려고 막 하면 이거 한 서너 번 하면 뇌가 망가진다고 그래요. 이게 놀라운, 아니 이런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이 심리적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면 생물학적 산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상상도 하게 돼요. 물론 갓난아이를 가지고 정말 굳은 얼굴로 아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실험을 할 수는 없죠. 그죠? 아이에게 정말 큰 뇌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럴 가능성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감정을 조율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아이를 살리는 힘입니다. 왜 교육 비디오에 우리 두 아이를 다 미국서 나는데 이 두 아이의 교육 비디오에 둘 다 공통적으로 이 까꿍, 거울놀이 실험 이걸 집어넣은 걸까요? 아이와 감정을 조율하고 아이와 미러링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강조점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엄마와 아이의 어떤 감정적인 미러링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 아마 평생에 걸친 사회성 형성, 관계 형성에 아주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공감 잘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게임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사춘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이제 한 6학년만 돼도 이제 사춘기가 딱 되면 이제 엄마 아빠 필요 없어. 그죠? 또래가 중요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해요? 또래와의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또래와의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내 감정에 미러링 해주지 않습니다. 시체놀이? 지나가는데 침을 뱉습니다. 너 거기 있었냐? 몰랐네. 그러니까 내 존재감, 내 감정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내가 따돌림을 경험합니다. 이러면 심리적 산소가 결핍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청소년 자살이 이렇게 뭐 교통사고보다도 많다고 그러고 말이죠. 청소년 자살이 이렇게 많아지냐. 아이들이 좀 나약한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무슨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글쎄요.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심리적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우리 인간만의
질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살,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이런 극단적인 선택, 이건 어쩌면 생물학적 산소와는 무관한 거잖아요. 코로 숨 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명인들의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방송 여배우가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 루머가 막 있었어요.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칼렌더에 그런 글씨를 막 써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왕따.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도 그 배우를 추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에 아무도 나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느꼈던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살 방지 계약. 자살 방지 계약. 이 자살 방지 계약이 어떤 거냐면 심리적 산소가 부족해질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임상적 개입이더라고요. 이거는 저 같은 전문 상담사는 꼭 알아야 될 임상적 개입인데 이게 꼭 저 같은 전문가에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까운 이런 영혼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쩌면 좋은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될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3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4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